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을 단합시키고 세계에서 다시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는 지지자들이 폭죽을 쏘고 경적을 울리며 환호했는데 축제의 현장이 된 미국 현지를 연결합니다. 골프장에서 패배 소식을 접한 트럼프는 바이든이 거짓 승자 행세를 한다고 주장했으며 캠프 측은 내일부터 소송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총장 주머니 돈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된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회 법사위원들이 내일 대검을 방문해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특활비, 어디에 얼마가 사용되는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전국 대부분이 영하권으로 초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일부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미국 대선이 치러진 지 닷새 만에 제46대 대통령으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다음 달 14일 본선거가 끝나야 신분이 당선인으로 바뀌지만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정권 인수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10시 반쯤 바이든은 그동안 자제해왔던 승리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을 분열시키지 않고 단합시키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또 미국을 다시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시대와는 확실하게 선을 긋겠다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오늘은 먼저 델라웨어 현지로 가보겠습니다. 최우정 특파원이 뜨거웠던 그 현장에서 리포트를 보내왔습니다. 지지자들의 자동차 경적 소리와 함께 바이든이 연단으로 나옵니다. 경쾌한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우레와 같은 함성이 쏟아져 나옵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서 이기며 선거인단 284명을 확보한 걸로 나오자 바이든은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통합과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Who doesn't see red states and blue states only sees the United States. 바이든은 또 모든 이들과 협력하는 미국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And to make America respected around the world again. It's the honor of my lifetime that so many millions of Americans have voted for that vision. 바이든이 승리 연설을 한 체이스 센터 앞입니다. 바이든의 연설이 끝나자 제 뒤로 이렇게 폭죽이 터지고 지지자들이 함성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연단에 오른 미국의 첫 여성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는 자신의 당선을 모든 여성들에게 돌렸습니다. But while I may be the first woman in this office, I will not be the last. And to the children of our country, regardless of your gender, our country has sent you a clear message. 다음 달 14일 선거인단들이 수도 워싱턴 DC에 모여 투표를 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대통령 취임은 내년 1월 20일입니다. 자, 지금 이 장면 바이든이 손녀딸이 찍어서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승리가 확정되는 순간 바이든은 이렇게 가족과 기쁨을 함께 했습니다. 함께 얼싸 안으며 미소를 짓는 바이든의 이 모습. 47년 정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이든의 승리가 확정되자 미국 전역의 지지자들도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최우정 특파원을 연결해서 좀 더 생생한 분위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최우정 특파원. 네, 델라웨어입니다. 자, 바이든 자택이 윌밍턴에 있던데 그 주변이 지금 축제 분위기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시각으로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이 미국 언론에서 처음 바이든이 승리했다 이런 보도를 내놨는데요. 이후에 각 언론사들마다 속보가 쏟아져 나왔고 이 윌밍턴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지지자들 크게 환호를 했습니다. 자, 이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또 자동차 경적 소리를 내며 승리를 만끽했는데 저 또한 그 분위기를 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뉴욕과 LA 등지에선 이 냄비와 프라이팬 등을 두들기며 또 바이든을 연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어제 바이든 자택 인근인 이곳 체이스 센터에서 계속 취재를 했는데 이 지금까지 갔었던 바이든의 유세 현장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바이든의 연설이 끝나자 폭죽의 드론쇼도 펼쳐졌습니다. 또 46대 대통령을 뜻하는 46이란 숫자가 밤하늘을 장식했습니다. 이 해리스는 위아래 흰색 정장을 입고 승리 연설을 했는데 이건 여성 참정권 운동을 기리는 의미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네, 트럼프가 백악관에 머물면서 승복 선언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정권 인수 작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네, 일단 바이든 캠프 즉각 인수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아무래도 코로나19 통제인데 일단 월요일부터 이 전문가 발족 그룹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일단 취임을 하게 되면은 이 마스크 의무 착용이나 이 검사 확대 등 이 적극적인 방역 정책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제 정책, 이민 정책의 경우에는 기존의 트럼프 행정부와는 상당히 대조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승리 선언에 4일이나 지체가 됐기 때문에 지금 움직여도 시간이 조금 촉박합니다. 이 퍼스트레이디 질 바이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상황인데 이 현직 교수인 질 바이든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하겠다고 밝혀서 직업을 가진 첫 영부인이 될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델러웨어 윌밍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와중에도 워싱턴 인근에서 골프를 치다가 패배 확정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마침 백악관 앞에는 반 트럼프 인파가 몰려와 있었는데 그들의 손에는 트럼프가 과거 리얼리티 쇼에서 써서 유명해진 말, 당신은 해고야라고 적힌 팻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악관으로 돌아오던 트럼프에게 패배자라고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당시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경합주에서 막판 치열한 표다툼이 벌어진 개표 닷새째. 트럼프는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지지자들과 사진을 찍으며 여유를 즐겼지만 패배했다는 소식에 백악관으로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바이든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복귀하는 길목에서 야유를 보냈습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1896년 이후 124년간 지켜져온 패자의 승복연설 관행을 깨버린 겁니다. 트럼프는 이번 선거는 전혀 끝나지 않았다며 바이든이 거짓으로 승자처럼 행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바이든이 우편 투표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This is outrageous. An enormously important contest with a very, very suspect method of voting. There was no security. Zero. 무엇이 조작됐는지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외신들은 경합주라고 해도 두 후보의 격차가 수만 표 이상 나기 때문에 소송을 내봐야 결과가 뒤바뀌진 않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트럼프의 불복 선언은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효과도 노린 것이어서 미국 사회가 한동안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4년 전 대선에서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들은 결과 예측은 물론이고 출구 조사까지 틀리면서 망신을 산 바 있습니다. 이번엔 당선인을 맞추긴 했지만 한꺼풀 들어가 보면 역시 오류투성이었습니다. 둘 중 하나 맞추는 건 원숭이도 할 수 있는 50% 확률 게임이다. 이런 조롱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선거일 하루 전 여론조사 기관 7곳은 전국 지지율에서 바이든이 7에서 11%포인트 차로 앞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득표율 차이는 2.9%포인트입니다. 예측했던 것과 많이 다릅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가 참패할 거란 관측은 빗나가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대 경합주였던 펜실베이니아에서도 조사기관 중 4곳이 3에서 7%포인트 차로 바이든이 이길 거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0.6%포인트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As everybody saw, we won by historic numbers, and the pollsters got it knowingly wrong. They got it knowingly wrong. 선거인단 확보와 직결되는 주별 승리자를 잘못 예상한 곳도 많았습니다. 아이오와는 바이든 승리가 예측됐지만 실제로는 트럼프가 이겼고 네바다는 트럼프가 이길 걸로 조사됐지만 바이든의 승리로 결론 났습니다.
오하이오도 바이든이 4%포인트 차로 승리한다고 예측됐지만 개표를 해보니 트럼프가 8%포인트나 앞선 걸로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들이 백인 저학력 유권자의 표본 수를 늘리는 등 4년 전의 악몽을 떨치기 위해 절치부심했지만 이번에도 제대로 된 예측엔 실패한 거로 미국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바이든 당선에 따른 우리 정치권 반응과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데 한미 간 동맹은 매우 견고하다, 같이 갑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같이 갑시다란 말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유행시킨 말이죠. 오늘 미국으로 출국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바이든 쪽 인사들과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의 움직임은 신은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의 승리 선언이 예고된 오전 10시쯤 축하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한미동맹은 강력하다며 함께 일하길 고대한다고 했고 오바마 전 대통령이 즐겨 썼던 같이 갑시다라는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복 상황을 감안해 당선인이란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이른 시간 내에 문 대통령과 바이든 간 통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기 위해 오늘 미국으로 출국한 강경화 장관도 바이든 측 물밑 접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두루두루 인사들을 많이 만나서 어쨌든 좀 민감한 시기긴 하지만은 이 한미 관계를 더 굳건히 다지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여야도 일제히 축하 메시지를 냈지만 방점은 달랐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면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미 공조 체제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북미 대화의 노력이 재개되어야 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70년간의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종전선언도 미국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북한 비핵화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큰 관심입니다. 미국 우선주의에 집착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4년 만에 마감되면서 전 세계의 경제 질서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바이든이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공약했기 때문에 우리 대미 수출이 늘어날 거란 기대감도 있지만 무엇보다 미중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지가 더 큰 변수로 보입니다. 이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바이든은 후보 시절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됐던 미국 경제가 경기 부양책으로 회복세에 접어들면 우리 수출에도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의 당선으로 우리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최대 2.2%포인트, 경제 성장률은 0.4%포인트 더 높아질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이 친환경을 내세워온 만큼 배터리와 태양광 등 관련 품목의 수출 확대가 기대됩니다. 전기차와 관련된 우리 차 아니면 또 부품들 이런 쪽에서 우리가 진출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중 무역 분쟁은 여전한 변수입니다. 바이든이 동맹을 통한 대중 압박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만큼 미국과 중국 사이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그리고 중화공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상당한 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신정부 대응 TF를 꾸려 경제정책 등을 전면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이번에는 검찰 특수활동비로 확전되는 양상입니다. 윤 총장이 검찰 특활비를 주머니 돈처럼 쓰고 있다는 추 장관의 의혹 제기 때문인데 국회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내일 대검과 법무부 특활비에 대해 현장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장 주머니 돈처럼 아마 그렇게. 추미애 장관과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총장이 자의적으로 특활비를 배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내일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현장 검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건데
야당 의원들은 법무부 장관의 특활비 내용도 함께 보자는 입장입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6일 대검 감찰부에 검찰 특활비 사용 내역 조사도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강화된 특활비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했다고 반박했는데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추 장관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의 검찰 특활비 감찰 지시는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수사 착수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직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이 최근 대전지검이나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팀에 특활비를 준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윤 총장의 특활비 공방이 여권이 정치 쟁점화하고 있는 윤 총장의 선택적 수사 주장의 새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네, 때 아닌 검찰 특수활동비가 논란입니다. 추미애 장관 말처럼 정말 검찰 특활비가 검찰총장의 주머니 돈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사회부 이채연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전 정권에서도 국정원 특활비 사건이 있었고 또 2017년에는 이른바 동봉투 만찬 사건에서 이 특활비가 문제였습니다. 왜 이렇게 논란이 반복되는 거죠? 네, 기재부 예산 지침상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및 사건 수사 예산입니다. 국정원이 가장 많이 받고 있고요. 영수증이 없을 때가 많아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사가 언제 어떤 수사가 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걸 갖다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그 예산을 이게 영수증이 있어버리면은 이렇게 그 수사의 내막 이런 게 다 밝혀지잖아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짚어보죠. 검찰이 받는 특활비가 얼마나 되죠? 네, 매년 150억 원 정도 됐을 때도 있었는데요. 2017년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경력금 만찬 사건이 터지면서 삭감됐습니다. 올해 검찰에는 94억, 내년에는 84억이 배정돼 있는데 기재부에서 법무부로 특활비 예산을 보내면 법무부가 다시 대검에 보내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기재부, 법무부, 대검으로 내려가는 그런 구조인데 검찰의 94억 원을 이제는 누가 어떻게 배분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네, 대검과 현직 일선 지검장, 법무부 전직 고위 관계자들을 두루 취재를 해봤는데요. 일단 관례에 따라 검찰총장이 대검 참모부와 전국 고검과 지검 등에 배분을 합니다. 또 특별수사나 수사의 수요에 따라서 별도로 또 지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분배되는 액수는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까? 취재를 해보니 대검 각 참모부서에 평균 매달 1,000만 원, 수사가 많은 부서는 매달 3천만 원 정도 배분됩니다. 또 지검들의 경우 규모에 따라 매달 2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 수사도 인력도 많은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월 5천만 원 이상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례라는 것이지 규모의 어떤 원칙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돈이 어디에 쓰인지는 취재가 됐습니까? 네, 수사에 필요한 교통비나 식비, 압수수색 때 드는 비용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반값은 다른 업무 비용으로도 지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특정 업무 경비라는 게 있는데요. 매달 사용할 수 있는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최근 있었던 모 사건 압수수색에 100여 명이 투입됐는데 교통비와 식대로 하루 100만 원도 부족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인사는 마약 관련 사건에서 정보원을 움직이려면 식비는 물론이고 다른 부대 비용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가 불거진 것부터 한번 짚어보죠. 윤 총장이 서울지검에 특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추미애 장관이 주장을 하면서 이 특활비 문제가 이제 불거졌는데 이 부분은 확인이 됐습니까? 네, 대검은 지급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추 장관도 야당 의원이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자 말끝을 흐리기도 했습니다. 중앙지검에는 특활비를 내려보내지 않아서 수사팀이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다 하는 일선의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도 확인할 방법은 없죠. 이 부분은 대검이 아니라 중앙지검 내부에서 어떻게 배분을 했는지 중앙지검장이 답변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도 특활비를 받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억 원이라는 일부 주장이 있는데 이보다는 훨씬 미미한 금액이라고 말했습니다. 받긴 받는다는 이야기죠.
이를 두고 오늘 한 시민단체가 추 장관도 특활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면 위법이라며 대검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네, 내일 현장 검증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죠.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은 날씨를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영하권의 초겨울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진다는데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현영 기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광화문에 나와 있는데요. 해가 지고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권에 가깝습니다. 또 이곳 광화문 광장에도 휴일 저녁인데다 날씨까지 추워지면서 사람들의 발길도 뜸한 모습입니다. 북서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의 영향으로 오늘은 낮에도 쌀쌀했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내일 아침은 영하권으로 떨어집니다. 서울이 영하 1도, 안동 영하 2도, 대전 0도 등 중부와 내륙 곳곳이 초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대관령이 영하 6도, 파주는 영하 5도까지 수온주가 내려가는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등에는 오늘 밤을 비해 한파주의보가 내려집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건조해진 데다 바람이 태백산맥을 타고 넘어가면서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경상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까지 발효됐습니다. 또한 강원 산지에는 강풍주의보도 함께 내려졌는데요. 산불과 화재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11월 이른 추위는 수요일 낮부터 풀려 점차 예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두 자릿수와 세 자릿수로 오르내리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특정 집단이 아닌 지하철과 은행 등 일상 공간에서의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하루 약 1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 역삼역. 지난달 29일 미화원 한 명이 첫 확진된 뒤 다른 직원과 가족 등으로 전파되면서 감염자가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초구의 한 빌딩에서도 직원에서 시작된 감염이 동료와 가족 등으로 확산돼 13명이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서대문구의 이 주점에서도 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당국은 이곳 집단 감염이 앞선 감염 집단인 강남 헬스클럽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에서는 은행 직원 4명과 가족 2명 등 6명이 확진됐습니다. 순천시는 은행 직원 29명을 전수검사하고 창구 방문자들에게도 검사받으라고 안내했습니다. 같은 은행 직원들이 거주하는 여수, 광양, 목포, 용인 등의 확진자의 접촉 사실 및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하였습니다. 각종 모임과 직장 등 일상 감염 확산으로 지난 한 주 국내 발생 환자는 전주에 비해 소폭 늘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내외의 등락을 반복하며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방역당국의 추적과 억제 속도에 비해 조금씩 앞서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의 경우 연말까지 수도권은 2주마다, 비수도권은 4주마다 정기적으로 진단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가을이 되면 멧돼지들이 먹이를 많이 찾을 따라 도심까지 출몰하는 일이 잦아집니다. 오늘 대전에서는 멧돼지 3마리가 아파트 단지를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엽사가 아파트 지하실 창문 너머로 총을 쏩니다. 지하실에는 멧돼지 한 마리가 갇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30분쯤 대전시 서구 도심에 멧돼지 3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멧돼지는 아파트 단지와 도심을 휘젓고 다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한 마리 잡았고요. 2마리는 조지에서 이제 발견이 안 되고 이제 추가지가 안 들어와서요. 풍력 발전기가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소방 헬기는 검게 그을린 풍력 발전기 주위에 물을 뿌립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제주 한경면에 있는 해상 풍력 발전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풍력 발전기 높이가 78m에 달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다 헬기가 투입된 후인 오전 7시 30분쯤 불길이 완전히 잡혔습니다.
배로 접근을 했는데 워낙 그 높이가 한 70m 이상이 되다 보니 물을 방수하기가 힘들었고요. 어젯밤 7시쯤 충남 태안군 말리포 인근 갯바위에서 60대 여성이 구조됐습니다. 이 여성은 술을 마신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두려움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물에 몸을 댔는데 순간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고 그러네요. 오늘 낮 2시 10분쯤 경기 동두천시의 한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2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농촌과 산촌 지역은 주변에서 땔감을 구하기 쉬워 화목보일러를 주로 사용하곤 합니다. 덕분에 난방비가 절약되긴 하지만 화목보일러는 하루에 한 번꼴로 불이 날 정도로 화재에 취약한데요. 그런데도 설치와 검사 등 안전관리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게 탄 주택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살림살이도 잿더미가 됐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3년 전 귀농한 집주인은 망연자실합니다. 완전히 이렇게 다 전소가 돼서 다 떠나서 그냥 아무것도 이제 그 히스토리를 건질 게 없잖아요. 타는 걸 다 보는데 되게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요. 불은 이 화목보일러가 설치된 창고에서 시작됐습니다. 창고에서 시작된 불이 본체로 옮겨가 2시간 만에 집이 전소됐습니다. 땔감을 떼는 화목보일러는 난방비 부담이 적어 농촌이나 산촌에서 인기입니다. 하지만 불티가 많이 튀어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배출구 청소를 자주 안 하면 재와 타르 등 찌꺼기가 배출구를 막아 보일러 과열로 인한 불이 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실제 최근 10년 동안 하루 한 번꼴로 화재가 났는데 65.6%가 부주의 화재였습니다. 사용상 설치상 부주의가 있는 경우에 기름이나 가스 보일러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화재 취약성이 좀. 하지만 화목보일러는 다른 보일러와 달리 설치와 검사 등 안전 규정이 없어 부실 시공을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지난 5월 축구장 120개 면적을 태운 고성 산불 원인도 부실 시공이었던 만큼 안전관리 규정 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그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어젯밤 SNS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긴 글이었지만 핵심만 추려보면 짜맞추기 수사 내용을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당에선 벌써부터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힐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야당은 오늘도 최대 수혜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2심 판결 후 첫 SNS 메시지도 법원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김 지사는 재판부가 제시된 자료들을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 판결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나머지 절반의 진실도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입니다. 이 같은 김 지사 메시지를 전후로 여권에선 재판부를 향한 비판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전해철 의원은 김 지사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판결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더 크게 한다고 했고, 한 친문 의원은 재판부의 4가지 유죄 근거가 전부 이상하다며 대법원에서 당연히 뒤집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 지지자들은 도려내야 할 적폐, 쓰레기 판사 등의 표현으로 항소심 재판부를 비난하는 글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의 사실상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직접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상 최대 수혜자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대통령은 말씀이 없으십니다. 지난해 1심 판결 때도 입장을 내지 않았던 청와대는 이번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야권에선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반문연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꺼낸 신당 창당 제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 사람 혼자 당을 만들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3석만 얻으면서 실패했던 안 대표가 100석이 넘는 제1야당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당분간 야권에서는 통합을 전제로 한 이런 식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박경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야권 재편 방안의 하나로 새로운 플랫폼을 제안하며 반문연대를 위한 신당 창당을 거론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조차도 저는 승산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야권이 재편돼서 새로운 혁신 플랫폼을 만들고. 하지만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그 사람은 혼자 당을 만들면 된다며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왔던 김 위원장이 신당 창당에도 동참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김 위원장은 외부 인사 영입을 위해 국민 경선 비율 등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엔 동의하면서도 당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와서 가서 함께 경선을 하겠다 그러면은 또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당내에서도 구심점은 제1야당이 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적지 않습니다. 사선의 홍문표 의원은 103명 대 3명이면 용기 내서 들어와 고비를 넘어가며 이뤄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저녁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만찬을 갖고 재보선에 앞서 내부 결석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는 뭐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김경수 재판 닭갈비는 없었다로 하겠습니다. 예, 김경수 지사가 문제 당일, 그죠? 네. 문제가 있었던 그 당일 닭갈비를 주문했다는 걸 이제 핵심 증거로 내세우면서 무죄를 주장을 했었는데, 네. 그리고 상당히 이 문제가 주목을 받았었어요. 근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걸 받아들이질 않았는데 네. 왜 그런 건가요? 네, 이 특검은 전산상 남아있는 네이버 로그 기록상 2016년 11월 9일 저녁 8시 7분부터 예. 8시 23분까지 이 시연회가 열렸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 지사 측은 당일 오후 7시부터 1시간가량 포장해온 이 닭갈비를 먹고 이후에 또 1시간가량은 브리핑을 들었기 때문에 시연회를 볼 수 없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닭갈비 주문이 일종의 알리바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일부 언론에서 이제 이 닭갈비 주문을 이제 부각해서 보도를 했고, 네. 그러면서 이게 판결이 뒤집히는데 이 닭갈비 주문이 영향을 주지 않겠냐 이런 추측도 했던 것도 저도 기억이 나는데 예. 이 닭갈비집 사장까지 법정에 출석해서 증언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맞다고 증언을 했죠. 예. 실제로 일부 경공모 회원은 닭갈비를 식당에서 먹었다고 진술을 했다가 항소심에서는 이 닭갈비를 포장해 왔으나 김 지사와 먹지는 않았다고 말을 좀 바꾸기도 했습니다. 자, 경공모 측에서 그럼 그렇게 입장을 바꿨다면 네. 항소심 재판부가 그 김 지사가 주장하는 알리바이를 받아들여야 했을 텐데 왜 안 받아들인 겁니까? 네, 일단 그 김 지사 측 주장처럼 함께 닭갈비 식사를 했는지 여부부터 사실 불투명합니다. 예. 지난 7월 이 함상훈 재판장은 이 경공모 회원이 닭갈비를 포장해온 것과 김 지사가 산채에서 닭갈비를 먹었다는 것이 이 필연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닭갈비를 포장해간 건 알겠는데 김 지사가 그걸 먹었다는 거는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이겁니다. 예. 공교롭게도 김 지사 역시 실제로 저녁 식사를 했는지는 그러니까 닭갈비를 먹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결국 관련자들의 진술이 이렇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김 지사가 이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이 디지털 기록과 또 다른 정황 증거가 충분히 많았기 때문에 재판부가 닭갈비 문제를 김 지사의 알리바이로 인정을 하지는 않은 겁니다. 자, 그럼 혹시 대법원에서는 이 닭갈비 주문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예, 그 대법원 심리는 1, 2심에서 판단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서 법리 해석이 적절했는지를 따져보는 단계입니다. 예. 이 새로운 증거 제출이나 진술 번복이 쉽지 않겠죠. 이 김 지사 측도 사실관계와 관련된 이 닭갈비 알리바이보다는 드루킹과 김 지사를 범행을 공모한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이 2심의 판단이 맞는지를 따져보는 데 더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네.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김경수 재판 닭갈비는 없었다의 느낌표는 말은 흩어져도 디지털 증거는 남는다로 하겠습니다. 이게 공판 과정에서 이 함 재판장이 했던 말인데요. 정확히는 사람의 말은 다 허공에 흩어지지만 시대가 많이 변해서 디지털 증거는 남는다였습니다. 예. 뭐 설사 김 지사의 주장이 맞다곤 해도 여론조작 세력인 드루킹 일당에게 기사 링크를 전달한 것도 그렇고 또 문재인 후보 대변인으로서 한참 바쁠 때인데 그렇죠. 이 파주에 있는 산책까지 갔다는 것 자체 이게 잘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지 또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다음 물음표로 가보죠. 예, 두 번째 물음표는 윤석열의 유튜브 스킨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이 최근 지방검찰청을 이제 순회하고 있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동안은 뭐 유튜브 홍보나 이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이제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이 대검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이 먼저 지난달 29일에 대전 고지검을 방문했던 영상을 한번 보시죠.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또 좀 뭐 등도 두들겨주고 이렇게 하려고 온 거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진실이라는 게 우리의 주장이 진실이 아니다. 늘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 위기 상황을 총장님 혼자서만 두 어깨로 무겁게 지고 가려 하지 마십시오. 자, 일선 검사들이 이제 추미애 장관의 어떤 지휘권 발동 이후에 항명 댓글을 다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어서 그런지 검찰 내부가 좀 단합하는 그런 기류가 읽히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은 이 방금 보신 대전 방문 영상뿐만 아니라 윤 총장이 지난 2월에 부산과 광주를 방문했던 영상까지 한꺼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언제 부산 왔어요? 추모가 맞네. 내가 밤에 잠깐 가서 지신이나 한번 밟아줄게. 네. 아는 사람 어딘가? 그래, 객지에서 하여튼 건강 잘 챙기게. 하나도 안 해주셨어요? 아니야. 아침에 좀 목욕탕도 갔다 오고. 하나도 안 늙었습니까? 좀 늙으신 것 같은데. 자, 지난 2월 영상인데 왜 지금 올렸습니까? 예, 당시는 현 정권을 수사하던 검사들이 대거 교체된 민감한 시기여서 이 영상을 찍어놓고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되긴 합니다. 예. 하지만 지금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하고만 갈등을 빚는 게 아니라 일선 검사들과도 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부 결속 차원에서 영상을 올린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물론 여권은 윤 총장의 정치적 행보가 노골화되고 있다고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고요. 예, 그렇죠. 내일은 이제 윤 총장이 신임 차장 검사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는데 이 영상도 올라올까요? 예, 그 내부 교육 차원의 행사라서 영상 제작은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다만 지난 3일 부장검사 대상 이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언급했던 것처럼 이 작심 발언이 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예, 두 번째 물음표 윤석열의 유튜브 스킨십의 느낌표는 식물 총장도 밟으면 유튜브 한다로 하겠습니다. 예, 보통 대검이 올린 영상 조회수가 1000회 남짓인데 윤 총장의 이번 대전 방문 영상은 조회수가 4만 회가 넘었으니까 어쨌든 진짜 의도야 뭐 잘 모르겠지만 흥행에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윤 총장이 정치적 행보를 하는 건 아닌지 이런 데 대해서 논란이 있긴 한데 권력 수사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더욱더 어떤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 네, 배우 송재호 씨가 어제 숙환으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120여 편의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면서 평생을 대중과 호흡해왔습니다. 백은영 기자입니다. 원로 배우 송재호 씨가 지난 7일 향년 83살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은 지병으로 지난 1년간 투병 생활을 해오다 최근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64년 영화 학사주점을 시작으로 120여 편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한 고인은 인자하고 따뜻한 아버지 역할을 자주 맡아 국민 아버지로 불렸습니다. 아들, 내 아들 할게. 빨리 아들 밥 먹이라. 고인은 드라마 보통 사람들, 부모님 전상서 등과 영화 영자의 전성시대, 해운대, 살인의 추억 등 영화에 출연해 56년 동안 대중과 함께 호흡했습니다. 이것이 사는 거겠지.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겠지. 이런 생각을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하셨겠지요. 평안히 쉬십시오. 고인은 건강 악화에도 지난해에는 영화 자전차왕 엄복동에 출연해 투혼의 연기를 펼쳤습니다. 고인은 다양한 방면에도 관심을 갖고 활동했습니다. 국제사격연맹 심판으로도 활약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야생생물관리협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빈소는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의는 10일 예정입니다. TV조선 백은영입니다. 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가 내일 개막합니다. 막내 구단인 KT가 포스트 시즌에 처음으로 진출했는데 그 상대는 가을 야구 경험도 우승 경험도 많은 두산입니다. 전통의 강호 두산과 파격을 선언한 신예의 KT의 대결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어차피 우승은 두산. 최근 5년 동안 3번을 우승한 가을 DNA를 가진 이 강팀에 대한 야구 팬들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KBO 리그 막내 구단 KT의 위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리그 6년 차에 맞이한 첫 포스트 시즌. 그런 막내팀의 선택은 오히려 파격적입니다. 플레이오프 1차전 선발로 시즌 15승의 외국인 선수 대신 고졸 신인 소형준을 내세웠습니다. 무엇보다 두산 타선을 상대로 홈런을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19세 신인에게 부담이 큰 첫 경기를 맡긴 KT 이강철 감독의 강단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플레이오프는 모두 고척돔에서 벌어집니다. 돔 구장이라 공기 저항이 적어 타구의 비거리가 늘고 인조잔디 구장이라 땅볼 타구의 속도도 빨라져 잘 쳐야 이길 수 있는 시리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선은 KT가 비교 우위란 평가입니다. 팀 KT 이지를 사랑하고 사랑해주신 팬분들과 우리가 두 단계 나온 마지막 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두산에는 허경민, 정수빈, 오재일, 오재원 등 시즌 뒤 자유계약 선수 자격을 얻는 선수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멤버는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팀 내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상황. 우리 투수들이 또 KT 타선을 얼만큼 더 막아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해서 하여튼 좋은 경기 해야죠. 관건은 두산의 가을 DNA를 신의 KT가 얼마나 견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오재원 같이 이렇게 갑자기 미치는 선수가 나와주면 그러면 뭐 그건 어떤 팀이든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될 텐데 그거는 뭐 도저히 예측이 안 되죠. 이번 플레이오프는 오전 3선 승제로 그 다음 한국 시리즈에는 NC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지금 실시간 검색 1등이 뭐야? 저녁에 사람 보낼 테니까 거기서 자료 받아서 실검 1위 만들어놔. 저 1위요? 변 시장 좋아한다며요. 손에 똥 묻히기로 했잖아. 영화 특별시민에선 여야 후보들이 서로 실검 1위를 차지하려고 스스럼 없이 여론을 조작합니다. 영화에서나 현실에서나 후보자들이 이렇게 실검 순위와 댓글에 목을 매는 건 여론을 움직일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겠죠. 그래서 미국 시민단체 엘리 프라이저는 이런 포털 기업을 생각 조종자로 부르며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분노했던 것도 비슷한 이유였을 겁니다. 여론을 조작해서 선거를 좌지우지하고 또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유신 독재의 끔찍한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는 느낌입니다.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이자 선거 방해입니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여론을 조작해 선거에 개입하는 건 유권자의 뜻을 왜곡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래서 법원도 관련자들에게 엄하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제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공모로 8,840만 회의 댓글 등 조작이 있었다는데 이는 국정원 사건 규모의 200배가 넘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37%까지 올랐을 땐 안철수는 MB 아바타라는 대대적인 네거티브 공격이 있었고 이후 그의 지지율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물론 김 지사는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댓글을 조작해 그 위법성의 정도가 무겁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특정 후보는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김 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건 문 대통령의 측근인 송인배 전 비서관이었고 드루킹이 오사카 영사로 추천한 변호사를 면접한 것 역시 대통령의 측근인 백원우 전 비서관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사람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있는 사건이었지만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고 민주당은 사과 한마디 없이 되레 재판부를 압박합니다. 대법원 판단을 당에서 돕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게 되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원격 지원이라고. 김 지사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며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의 위법성 여부만 가리기 때문에 김 지사와 드루킹이 벌였던 일들까지 사라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대목에서 과거 조국 전 장관이 여론 조작에 대해 했던 말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진보 보수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 헌정의 골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론 조작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이 당연한 명제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여론 조작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였습니다.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미세먼지를 모두 밀어냈습니다. 지금은 전국이 보통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다만 바람이 기온을 큰 폭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날이 꽤 쌀쌀했는데 내일은 서울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보다 9도가량 크게 낮겠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한파특보도 내려지겠는데요. 내일은 겨울 코트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이번 추위는 반짝 추위에 그치겠고요. 모레부터는 기온이 차츰 오르겠습니다. 또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서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8일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